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했습니다. 러시아 대응에 대해 미국 백악관은 한미 동맹을 강조했고 우리나라에 대한 방어 공약은 매우 진지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브리핑에서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의 한국에 대한 협박 발언을 어떻게 보는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백악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이 얼마나 진지한지 강조했습니다. I'll let Mr. Peskov speak for himself and speak for Vladimir Putin in the Kremlin here. I would just remind that we have a treaty alliance with South Korea. We take that commitment very, very seriously.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언급에 대해서는 한국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1억 달러 수준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러시아를 규탄한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And of course they've been very vocal in supporting Ukraine and they've been very vocal in speaking out against Russia's aggression. We're grateful for that. They're a terrific ally, terrific friend. 국무부에선 유출된 기밀 문건에 등장한 나라들과 어떤 대화가 오가고 있는지 질문에 정기적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동맹 파트너 국가와 협의하고 있지만 공개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밀 문건으로 인한 한미 간 긴장이 해소됐는지 질문에는 다음 주 국빈 방문을 고대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윤 대통령 방문 때 기밀 문건과 관련한 이슈가 거론될 것인지 질문엔 추측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They appreciate the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is taking and that the cooperation when it comes to these very sensitive and challenging issues continues to be strong and deep. 백악관은 다음 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며 한미 정상이 인도 태평양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주한 미군 사령관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해서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 억제를 위한 한미연합 실기동 훈련을 부활하기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폴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핵무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지는 확고하며 신뢰할 수 있는 2차 타격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it's clear that he is in the last year plus, he has demonstrated a whole bunch of different capabilities, all of which could lead to a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타격 능력은 적의 공격에 대해 핵무기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적 공격을 감지하는 즉시 핵무기를 발사하는 경보 즉시 발사 등이 포함됩니다. 러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김정은은 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으며 외부 개입이 없다면 북한이 또 핵무기를 터뜨리는 일은 만약이 아니라 언제냐의 문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핵실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They can be supportive or they can be non-supportive in what he's doing. What we're seeing right now in any kind of UN sanctions votes in the United Nations, both China and Russia continue to veto that. 러케머라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실기동 훈련을 다시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훈련의 상당 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간 제약으로 집단 실사격 훈련 기회가 제한됐다며 예산 수준이 더 떨어지면 한반도 내에서 한국 주둔 미-7공군과 미-8군의 훈련 실행 능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정보전 기술에 적극 투자하고 있어 정보 영역에서 주한미군 경쟁력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한국군이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미국 우주군과 우주사령부의 훈련과 전장 연습에 참여를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의 초당파 의원 80여 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습니다. 일본의 민영방송 TBS는 모두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들의 모임 소속 의원 87명이 오늘 오전 봄 제사를 맞아 집단 참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모임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아이사와 이치로 중의원은 참배 후 기자회견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평화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각국의 정상들이 공언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등 14명이 합사돼 있어서 집단 참배를 놓고 군국주의 침략 전쟁을 미화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봄 제사를 맞아 오늘 오전 총리 명의의 공물을 보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복납하고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의 공물 복납과 참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단 내 무력 충돌 발생 상황을 보고받고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군 수송기 급파를 포함한 다각도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가안보실로부터 수단 수도 카르툼에서 진행 중인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간의 교전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을 보고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재외 국민 안전에 최우선이라면서 이같이 지시했습니다. 이에 국가안보실은 관련 부처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고 안보실을 중심으로 24시간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응은 조금씩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해서 언급한 걸 겨냥한 건데 앞서 말참견하지 말라고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엔 관영 매체를 동원해서 높은 수위의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전문가 인터뷰를 인용한 형식이긴 한데 발언 수위가 꽤 높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아첨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해선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한중 관계를 긴밀한 한미 관계 형성을 위한 충성의 표시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미 동맹은 불평등하다며 우리나라를 종속국이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굴욕적인 외교로 더 많은 걸 내놔야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 한국을 희생시킬 수 있다며 최근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 매체 지난 3월 일본에 화해 메시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도 몽유병, 아첨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 중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기도 했죠. 네, 어제 저녁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외교부로 불렀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무례한 발언을 했다며 강력 항의한 겁니다. A국의 정상을 향해 말참견을 불허한다는 표현을 쓴 건 심각한 외교 결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 해협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라는 게 우리의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미국의 타이완 문제 개입 논리여서 중국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 긴장을 한반도 문제에 빗대 전 세계적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 중국 입장에선 그보다 한 발 더 나간 말로 들리는 것이죠. 방금 전 중국 외교부장은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타이완 해협 관련 윤 대통령의 발언은 황당하고 위험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발언이라 중국의 견제는 갈수록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화본 2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11시쯤 초진을 선언했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밀양 공장 화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재 소방당국이 초진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당국이 오전 11시 8분을 기준으로 이 초진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충분히 꺼져서 더 이상 옆으로 번질 확률이 낮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뒤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저희가 2시간 전에 전해드렸을 때만 해도 검은 연기와 흰 연기가 아주 높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잦아든 모습이고요. 또 저희가 아침 9시 이곳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몇 킬로미터 전에서도 이 연기 기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잔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화재가 났을 당시에 보시는 것처럼 건물과 야산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근 야산으로 불이 좀 옮겨 붙었지만 이 소방당국이 초기 진화에 그리고 이 연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불이 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경남 밀양시 상남면 한국카본 2공장에서 기계에 불이 났다고 공장 관계자가 신고했습니다.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많이 번졌습니다. 당시에도 검은 연기를 한참 멀리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불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출동 20분도 안 돼서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다시 1시간쯤 뒤에 대응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1시 8분에는 초진이 선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과 울산, 경북에서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불을 껐고 지금은 이렇게 타시도 소방 인력은 투입이 해제됐습니다. 현장에는 지금 소방대원 300여 명과 펌프차 등 화재 진압용 차량과 장비 등 89대가 동원됐습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당시 진화율은 80%였고 지금은 초진입니다. 화재가 난 공장은 우레탄 폼을 만드는 곳으로 불이 나면 커질 우려가 큰 곳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공장은 바로 옆에 야산이 있고 또 송전탑이 있어서 위험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초기에 대응 2단계를 발령해서 연소 확산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한국카본 2공장은 자동차와 선박 그리고 항공기 등에 쓰는 내장재와 탄소섬유 제품 등을 만드는 곳입니다. 전체적으로 건물 16동에 건물 면적으로는 42,000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오전 10시 반 기준으로 10시 30분 기준으로 공장 한개동과 야적장 등 7,000제곱미터가량이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앞으로도 헬기 6대와 장비를 동원해서 남은 불을 끄고 또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불이 났을 당시에 공장 안에는 24명이 있었는데요. 재빨리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밀양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최근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인천 건축왕 전세 사기 사건, 경기 구리시와 화성 동탄 등 수도권 곳곳에서도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까지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실제로 혐의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경찰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앞서 문제가 불거진 서울 화곡동과 인천 미추홀구뿐만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구리시에서 지난 2월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신고로 경찰이 부동산 중개업자 등 2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엔 수도권 일대 건물 38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최모 씨가 세입자 67명의 보증금 140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또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도 오피스텔 250여 채를 가진 임대업자 박모 씨 부부가 파산 신청을 하면서 피해 신고가 70건 넘게 쏟아졌습니다. 박 씨 부부 등 관계자 4명이 사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해당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이 지난해 7월부터 8달 동안 특별단속으로 적발한 전세 사기 피의자는 모두 2,100여 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이 구속됐는데요.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만 1,700여 명에 피해액만 3,100억 원에 이릅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20대와 30대, 사회 초년생들로 조사됐는데요. 사실상 평생 모아온 유일한 목돈을 전세 사기로 잃게 된 거라 이들이 겪는 고통도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데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요? 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임대인이 전세 계약을 맺을 때부터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돌려줄 상황도 아니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동탄 신도시 임대업자 박 씨 부부의 경우도 이들이 임대한 집들엔 근저당이 잡혀있지 않는 등 전세 사기를 벌이려고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어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경찰은 조직적 전세 사기에 대해선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를 맡고 사기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사기 혐의뿐만 아니라 지휘체계를 갖추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도 입증해내야 합니다.
또 조직원들의 경우 전세 사기를 벌인다는 사실을 알고 가담한 게 아니라면 단순한 사기 공범에 불과해서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 적용의 난관으로 꼽힙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여야 3당이 모여 피해 지원 방안과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자고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현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여야 3당이 전세 사기 대책위에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결론이 났습니까? 네, 오늘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모여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동을 마치고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안들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원칙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피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브리핑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말씀한 법안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 처리하자는 그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 이제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부터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했고. 다만 정부나 기관이 피해 매물을 매입해서 피해자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야권 추진 공공매입 특별법에 대해선 견해차를 접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공공매입 특별법은 실익이 없고 부동산 시장에 혼란만 초래한다며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고, 이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당 회의에서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는 정부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면서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정의 책임감을 느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하면 안 됩니다. 네,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돈봉투 의혹의 중심에 선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귀국 압박을 비롯한 당내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죠. 네, 파리에 체류 중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내일 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원래 일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는 의원총회를 열고 즉시 귀국을 강하게 촉구했던 민주당에선 송 전 대표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총회에서 당에서 직접 송 전 대표를 직접 데려오자고 주장했던 안규백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송 전 대표가 당을 늪에 빠뜨리지 말고 선당 후사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 전 대표 탈당 등 당의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가운데 우상호 의원은 억측에 대해 송 전 대표가 진상을 밝혀줘야 한다면서도 탈당 주장에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 잘못이 확인되고 나서 사후 조치를 취해야지. 언론에 노출돼서 막 이렇게 혐의가 큰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다 무조건 나가라 하는 것은 정당이 해야 할 태도는 아닙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 여당에선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윤재혁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민주당이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는 것도 돈봉투 의혹 등을 덮기 위해서라고 비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당대표 수사와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사건을 듣기 위한 방탄용 특검 추진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귀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에 따라 파장은 더 커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 영장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당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이곳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번 사건이 불거진 이후 검찰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입니다. 강 회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첫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로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강 회장은 재작년 3월부터 5월까지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 관계자 등에게 금품 9,40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강 회장은 뿌려진 금액 가운데 8천만 원을 끌어오고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데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또 재작년 9월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신분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태양광 발전 설비 납품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뒷돈 10억 원을 건넨 인물로 이 전 부총장은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박 씨 역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회장이 조직적인 대규모 금품 선거를 주도한 사실이 입증됐고 압수수색 전후로 관련자들끼리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며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이 강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면 자금 조달과 돈 전달 경위, 윗선 지시에 더해 송영길 대표의 인지 여부까지 범위를 넓혀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 회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대장동 일당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거주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관련 사건 참고인이나 증인 등과 일체 연락과 접촉도 금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로 확인된 만큼 영장이 새로 발부될 가능성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크다며 정 전 실장의 보석을 허가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의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김근식 경남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그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강내구 회장이 오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알고 있었나요?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전달하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누구 지시 받아서 마련하신 거예요? 녹취로 공개되는데 할 말 없으실까요? 녹취록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죠. 오늘은 성실히 받겠습니다. 네, 저 한마디 언젠간 말할 날이 있겠죠. 좀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표정도 아주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표정도 이 수사가 이제 진행되면서 아마 이제 강내구 협회장이 지금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연루돼 있잖아요. 현역 의원 10명에서 수명에까지 나오고 있고 뭐 권리당원 대의원들 그러니까 지금 뭐 휴대폰이라든지 또 수사 과정에서 조사 과정에서 강내구 협회장이 저 말로 봐서는 지금 꽤 연루가 많이 돼 있는데 이 사건 자체가 어떤 단서가 나올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진술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강내구 협회장도 뭐 이용당했다는 생각을 하겠죠. 어쨌든 저 이제 강 회장도 협회장도 정치인이니까 대전의 지역위원장도 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송영길 전 대표가 또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건의 파장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워낙 이 사건 자체가 일반적인 부패 뇌물 범죄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네. 민주주의를 완전히 형이화시키는 거거든요. 표를 왜곡하고 말이죠. 표심을 왜곡하고 민심을 교란하고 매표행위란 말이에요. 표를 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아마 뭐 어떤 진술이 나오게 되면 이 파장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앞서 저희 취재 기자가 전해드리긴 했는데 영장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가정이지만 구속이 된다면 뭐 이후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까지 뭐 줄소환이 예정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수순대로 뭐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검찰 측에서 이야기하는 건 증거인멸 정황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돈봉투 살포 사건에 이제 첫 단추를 쥐고 있는 키맨이기 때문에 사실 신병을 구속해서 검찰에서는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좀 속도감 있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재판부도 인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지금 아까 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할 말이 있겠죠. 할 날이 있겠죠. 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이야 뭐 검찰에 법원에 출두하면서 이야기를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언젠가는 자기가 할 말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어서 그렇다면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 검찰의 말대로 상당히 수사에 협조를 성실하게 하게 된다면 강내구 회장 이 진술이 어디까지 나올지 그 윗선이 어디까지고 어디까지 또 전달됐고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세세한 이야기가 다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강내구 상임감사의 향후 수사 협조 상황에 대해서는 이 돈봉투 살포 사건의 파장이 정점이 어디고 그다음에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가늠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상황만 좀 놓고 보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에 협조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강내구 협회장도 구속이 되면 검찰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사안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저는 구속 가능성이 거의 한 70-80% 이상 된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내구 협회장이 만약 구속된다면 검찰의 수사가 이제 속도를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진술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이 사건 자체가 단순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민주당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나온 이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이란 말이에요. 워낙 연루된 사람들이 많고 아마 휴대폰이나 이런 데 아마 거기에 대한 정황 진술들이 많이 담겨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이상으로 송영길 전 대표도 그렇고 지금 어쨌든 당대표 경선 이후에 민주당의 일련의 그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그 이후에 또 송영길 전 대표가 개항을 또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물려주고 말이죠. 물려준 것처럼 돼버렸죠. 돼버렸죠. 결과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국회 입성하고 당대표도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과 연관시키기는 아직 때가 이릅니다만 어쨌든 언론의 표현에는 이심송심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대단히 민주당으로서는 폭풍전야다. 태풍전야다. 이제 시작도 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정근 사무부총장이나 전 사무부총장이나 강내구 협회장의 진술 그리고 조사 과정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입장 이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 취재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이번 사건의 분수령이 될 걸로 보이고요. 내일 송영길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뭐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긴 했는데 일단 기자회견 자체는 강행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서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기자회견 톤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내용을 준비할까요? 우선 뭐 사실관계에 대한 본인의 해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워낙 큰 지금 뭐 폭탄급 사건이 터진 데다가 그 사건이 다른 게 아니고 송영길 대표의 당대표 경선 캠프에서 벌어진 일이고 주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인사들이 송영길 대표의 측근들입니다. 강내구, 이정근, 뭐 윤관석, 이성만 다.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어떤 경위에서든 간에 그 당대표 경선 과정에 이 돈봉투 살포라고 하는 정말 참담한 상황이 생긴 것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뭐 있는 그대로 사실을 밝힐 수도 있겠지만 또 지금 상황에서 아마 일이 터진 지가 한 일주일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를 설명하든가 아니면 본인이 모른다고 또 하든가 일정 정도의 아마 그 분리와 일정 정도의 해명 정도가 아마 내일은 나올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강내구 상임감사가 구속이 되면 사실상 이 모든 전 과정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는 것은 검찰의 신병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송영길 대표도 이 강내구 회장과는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어떻게 될지 송영길 대표도 알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속된 이후에 내일 송영길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는 상당히 많은 고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구속이 된다는 것도 가정이고 안 된다는 것도 가정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된다면 또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 확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완전하게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이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입장만 밝힌 거잖아요. 예, 이정근 부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예,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정근 부총장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기자회견인데 이분을 어떤 자신의 당대표 선거에 다 동원됐던 인물들인데 네.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아까 말씀처럼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말이죠. 근데 본인이 전혀 몰랐다. 그리고 지금 녹취가 나오는 게 강내구 협회장과 이성만 의원 이런 녹취들이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형태로든가 인지했거나 네. 지시한 정황 같은 이제 녹음이 벌써 나왔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송영길 전 대표가 전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어느 선까지 부인했을 것인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일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인지했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네. 저는 그 부분도 결국은 검찰의 지금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이 일정 부분의 그 증거 같은 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고야 이 큰 사건을 네. 이게 무슨 야당 얘기처럼 뭐 탄압하려 뭐 기획한 수사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송영길 전 대표의 그 기자회견이 무조건 부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당초에는 사실 송영길 전 대표가 거기서 기자회견만 하고 조기 귀국은 안 하는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아마 당내 압박이 좀 강해서 회견을 하고 바로 들어오는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해지기로는. 그리고 탈당을 고민한다는 보도까지 일단 나왔는데 이것도 어떤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탈당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 이제 송영길 대표로서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정치적으로 완전히 민주당과 이제 분리하겠다는 뜻인데요.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는 탈당이라도 해서 꼬리 자르기 방식으로 이건 송영길 대표 캠프에 있었던 일이지 민주당 전체랑 상관이 없다는 걸로 아마 분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굉장히 과도한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몸담았던 민주당, 본인이 5선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행보를 같이 했던 민주당에서 자기는 일정 정도 축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송영길 대표가 그동안 귀국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저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탄 갑옷이 없다는 점이 제일 현실적으로 큰 고민이었을 거고 네. 들어오면 반드시 그런 방탄이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 어떻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두 번째 큰 고민은 과연 송영길 대표 혼자로 끝날 것인가. 이재명 현 대표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다른 또 무슨 내용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합리적인 정황상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심송심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지사 측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네. 당대표가 된 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확정 과정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줬던 것이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송영길 대표에서만 끝날 것인가. 만약에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의 관련이 만약 유착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유착이 있는 상황에서 당신만 탈당해서 나가라고 한다면 아까 강내구 회장이 말한 것처럼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정말 이건 일파만파로 어느 상황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예. 물론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모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로서는 상당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일단 지금의 포커스는 송영길 전 대표에 가 있기는 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내용을 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름 나왔던 것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뭐 지도부에서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의원들한테 뭐 찌라시에 도는 뭐 의원들이라든가 그런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 의원들도 사실 어떤 결단이나 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여의도에 뭐 여러 개 버전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4-5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개 있는데 뭐 전 모르겠어요. 어느 의원들이 저도 못 받아봤습니다.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의원들은 본인이 이제 회자되고 있다는 걸 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런 분에 대한 그런 그 의원들에 대한 소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보다 구체화된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강내구 협회장의 진술이라든지 또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입증 자료 같은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의원들이 소환되기 시작하면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뭐 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예. 벌써 며칠 됐으니까 이 정도죠. 이 처음에 이 의혹을 접했을 때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이게 돈 봉투 살포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한 얘기고
정치판에 사실은 부패 사건 이런 것들이 일상화된 면이 있습니다만 이건 일상적인 부패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녹취로 볼 때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일단 두 사람은. 일단 두 사람은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아직 뭐 이름도 실명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언제까지 부인할 수 있을지 이제 이거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나라 정치는 일단 부인부터 하고 보니까 그리고 나중엔 또 뭐 나중이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부인하는데 그래서 부인을 하는데 저는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아도 일단 10명 정도는 연루가 네, 됐다는 게 언론 보도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에 한 명씩만 소환을 해도 7주예요. 그럼 2달 내내 민주당 의원들이 소환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당으로서도 부담이 될 텐데 어떤 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는 뭐 자체 진상조사는 안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일각에서는 진상조사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뭐 탈당,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지금 조기 그 신상에 대한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과거 몇 년 전에 LH 사태가 났을 때 부동산 투기 의혹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엄청 분노했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당시 권익위원회에서 여야 정당 모두 전수조사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야 모두 의원들이 전수조사했을 때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직계 존속 부모의 의혹만 터져나와도 양당이 모두 경쟁적으로 다 출당 조치하고 탈당 권유를 했었어요. 그때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야당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LH 사태 이후에 부동산 투기 의혹만 가지고도 특히 그때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대표일 때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을 제명시키고 탈당 권유하고 했거든요. 그런 신속한 모습을 보였던 때가 그때인데 지금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분노의 게이지가 훨씬 높은 거 아닙니까? 돈봉투가 저렇게 살포가 되고 전당대회 당대표가 돈봉투 때문에 만약에 1, 2 순위가 바뀌었다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이거 나중에 사실관계를 보고합시다. 거취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할 지금 편안한 계제가 되는지 제가 생각하는데 국민적 차원에서 본다면 그 당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민주당의 신속한 조치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일단 이름이 나온 윤관석, 이성만 의원은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두 분만큼은 지금 당장이라도 신속하게 윤리심판을 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출당을 하거나 탈당 권유를 하거나 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왜 민주당이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그건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되고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당은 80조를 뭉개면서 직무정지를 안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자기 식구 감싸기 형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 당내 일단 위기감 자체는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사태 그리고 박원순 전 시장 사건 이후에 좀 그 정도의 큰 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도부가 결단 못하는 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일까? 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뭐 그거야 뭐 단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사건은 뭐 박원순 전 시장과는 뭐 비교가 안 되는 사건이죠.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됐으니까 이 정도 좀 저도 분노 게이지가 낮아진 거지. 처음에 얼마나 놀랐는지 어떻게 저런 사건이 제가 지난주에 박정희 전 대통령 때 얘기도 뭐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그 정도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현역 의원이 10명 내지 20명이 지금 연루돼 있다는 말이죠. 이 상황은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환이 줄줄이 된다든지 이래가지고는 정당이 운영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당 정치 자체가 이건 완전히 무너지는 근간을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민주주의가 운영되는 기본 메커니즘이 선거예요. 선거라는 건 당내 선거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당내 선거라 하더라도. 근데 이건 정당 정치의 기본이고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이 선거인데 선거 자체가 교란된 행위인데 이 사건을 저렇게 유야무야는 안 하겠습니다. 전 진상조사 안 하겠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민주당이 조사권과 수사권이 없으니까 일가 있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당이 이게 어떤 것인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진상조사 안 하겠다. 그것도 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엔 진상조사 할 것 같이 얘기하더니 그거 해봐야 소용없지 않냐. 뭐 수사권 없으니까 검찰은 아니니까 검찰에 뭐 수사를 요청한 건 맞는데 당장 당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치를 취해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너무 이 사안 자체를 그냥 좀 지켜보자라는 건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연관성이라고 전 단정하기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때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되고 난 다음에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한 게 있었잖아요. 결선 투표도 이제 일축했고 그리고 중도 사퇴한 후보들 득표도 반영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되는데 영향을 줬죠. 유리한 영향을 줬던 건데 뭐 그것과 연관시키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그 창작 시나리오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시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지도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강내구 협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일은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 현지에서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제인가요? 로이터 통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는데 그 파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늘 관영 매체를 통해서 좀 뭐랄까요, 좀 수위 높은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통상적으로 우리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가거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거나 가면 그쪽 관련된 매체와 사전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이제 통상적인 관례였습니다. 네, 일본과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와의 이제 기자회견을 인터뷰를 하고 그게 네. 공개가 된 건데 저는 이 내용의 일부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고 기존의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과 좀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네. 이에 대해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과격하게 과도하게 비난을 하고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까지 사용하지 않습니까? 무슨 우리 한중 관계가 지금 그동안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서 말참견은 안 된다라고 하고 오늘 제가 기사를 볼 때는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장이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으로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불에 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말 이런 이야기는 정말 중국의 그 오만 방자함이 저는 이게 외교 간의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문제제기가 있으면은 외교적 채널을 통해서나 아니면 공식적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말참견을 허락할 수 없다,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인터뷰 내용을 가지고 러시아가 북한까지 끼워 넣고 그다음에 마치 우리 한국에서 적대적 국가로 지금 분류하는 듯이 그런 비난을 하고 있고 중국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외교상 정말 결례가 될 수밖에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에 우리 야당이 당연합니다. 야당이 뭐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러시아와 중국의 그런 과도한 이런 비상식적인 태도에서는 야당도 똑같이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어떤 무기에 대한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저는 미국을 가기 전에 이 인터뷰라는 게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에 보내는 저는 메시지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포탄이 부족해서 폴란드를 통한 간접 우회 지원까지를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이 상당히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의 몇 가지 전제 조건을 걸어서 이러이러한 전제 조건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재고해 볼 수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정도의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은 것이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한미 정상회담 가기 전에 우리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때 6.25 전쟁 때 북한 공산 체제 침략을 받았을 때 외국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이 평화 번영의 국가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는 절대 포탄을 지원해서 안 된다고 하는 야당의 지나친 그 강경론의 어떤 이 문제 제기는 제가 볼 때 국익 차원에서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 같은 게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전략적 모호성이 이제 외교의 기본 방침이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외교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으로 가는 것 같아요.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노선은 확실해 보이죠. 한미 동맹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지난 정부와는 다른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이번에도 미국을 이제 방문하기 전에 나온 발언이란 말이에요. 이 얘기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일단 우선은 지금 러시아나 중국의 지금 이 우리나라에 대한 발언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건 뭐 외교적 결례를 넘는 건데 문제 이제 현재 우리의 국익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러시아가 이 동아시아에서 가는 영향력은 여전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일본 총리가 우크라이나 방문한 이후에도 뭐 상당히 대응을 강하게 했어요. 일본에다가. 또 러시아가 북한의 핵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움을 준다면 우리로서 큰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할 말을 했다고 좀 봐요. 여러 전제를 달았던 얘기들이거든요. 만약에 민간인을 대량 학살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아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로서는 좀 불쾌하다 하더라도 저 정도 수위가 높게 나올 필요는 없는 건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러시아라는 그 강대국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고 네. 러시아도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그 뭡니까 에너지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수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의 교역이 많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미칠 파장 같은 걸 우리가 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저런 발언들은 어쨌든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 하더라도 네. 전략적 모호성을 기본으로 했던 우리나라 외교 노선을 비춰볼 때 좀 신중할 필요는 있다. 왜냐 앞으로 저런 발언이 많이 나올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미국 가서도 기자회견 할 거 아니겠어요? 네. 외신 기자들하고 그때 또 저런 질문이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어쨌든 충분하게 공감대라든지 여론 수렴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가 있었고 그 이후에 각국의 반응이 나왔고요. 국회에서도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입장을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영상이 준비되면 네,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대통령께서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외교 자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민간인 학살 등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서 원론적 입장을 밝히신 것을 두고 민주당은 기자회견까지 열어 비난에 나섰습니다. 또 민주당은 운동권의 시각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국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국익, 러시아의 국익을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대통령실은 가정을 전제로 한 발언이라며 수습하려 했지만 대통령이 국익과 안보에 직결된 문제를 가정을 전제로 답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입니다. 대통령은 준비되지 않은 거친 말로 설화를 일으키고 분명 우리말인데도 번번이 해석 전쟁이 벌어집니다. 대통령실은 말 그대로다, 원칙적인 얘기다라고 해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언론을 탓하고 국익을 저해한다며 야당을 탓하기 바쁩니다. 네, 이게 외교라는 게 굉장히 섬세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만약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을 거라면 저런 발언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리고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국민적인 설득의 과정,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로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이 입장을 바꾸겠다고 공개 천명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입장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량 살상 무기, 살상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똑같은데 네.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면 특히 대량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대량 학살은 국제법적으로도요. 선제 공격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더라도 먼저 선제 공격이 가능했던 그런 위험천만한 반인륜적 상황 아닙니까? 그런 대량 학살 제노사이드가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국가로서 그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조건을 걸어놓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의 원칙은 유지하고 있지만 이 원칙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굉장히 상당히 많은 제한을 열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다만 그것을 왜 이야기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향후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다음에 러시아가 정말 이유도 없는 그런 무차비한 침공을 벌인 이 독재 국가인데 네. 그것에 맞서서 싸우는 서방 국가는 지금 나토 국가는 상당히 많은 군사 지원을 하고 있어요. 네.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춰서 일정 정도 어떤 상황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고민할 때가 되었다라는 저는 뉘앙스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정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국민적인 설득 과정이 좀 생략된 채로 먼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에드벌룬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갔다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의 변화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식에서 기존의 원칙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전체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이고 또 미국을 향한 메시지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러시아든 중국이든 미국의 입장과 부합하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네, 인터뷰 그렇죠. 자체가. 그러면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얻을 건 무엇인가 이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IRA 법이라든지 네. 반도체 지원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의 성과를 얻어내야 돼요. 미국 가서. 그렇지 않고 단순히 국빈 방문에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야 되는 것인데 이런 발언들이 지금 이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이게 지금 사실 우리나라로서는 지정학적 위치 자체가 네. 과거부터 그랬던 거 아니었겠어요? 네. 현재 어쨌든 이 한미일 동맹 그리고 북중로가 이게 거의 신냉전 구도가 짜여진 게 사실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외교적 노선은 대단히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외교적 모호성이라는 게 언제까지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입장을 미국에 확 기우는 것 같이라는 것도 전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반도체 문제도 그렇고 역시 신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들은 정말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원론적 발언이고 전제를 달고 한 발언이지만 어찌 야기하잖아요, 문제를. 네. 이런 문제는 어쨌든 간에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정말로 이건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중국과 네. 러시아 우리 아무리 탓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한테 영향을 또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 국가들이란 말이죠. 예.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이 동북아시아에서 갖는 위치 같은 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은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발언 자체가 무슨 뭐 이 학문적으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게 정치적인 문제고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은 해야죠. 우리도 해야 되되 분명한 거는 정말로 섬세하게 신중하고 자제된 발언이 필요하다는 말을 원론적으로 또 드립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대통령 지지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삼지대 전망까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오늘 부족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때이른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고 다시 이맘때 봄 날씨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2도, 대구 20도로 예년 수준 보이겠습니다. 요즘 기온 변화가 심한 데다 오늘은 황사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북동풍을 타고 황사가 유입되면서 동쪽 지방의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이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현재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는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 호남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쪽 지방은 따뜻하겠고 동풍이 부는 동쪽 지방은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2도, 강릉 17도, 부산 20도가 예상됩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구름만 많은 날씨 속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계속해서 황사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